이 차 시는 기존 외국 인력 정책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기본 틀은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 틀이 2004년에 마련되었으니까 내년 2024년이면 고용허가제를 만든 지 딱 20주년입니다. 방문취업제도 200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 방문취업제 17주년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각각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2022년 12월 29일 날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이런 식으로 개편하겠다라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개편 내용을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준숙련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준숙련 인력을 국내에서도 양성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준숙련 인력을 데려오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먼저 보면 외국인 중에서 비전문 E9 대상으로 장기 근속 특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근속 특례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과 그분들의 한국어 능력을 이제 평가해서 그분들을 준숙련 인력으로 대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제조업 같으면 공장에 들어온 지 그 최초 사업장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있고 쭉 그 제조업에 있은 지 2년 반이 된 경우, 만약에 농업이라면 최초 사업장에서 1년 반 정도 계시고 다 합해서 2년이 된 경우, 뭐 이런 분들한테 준숙련 인력으로 대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직업훈련을 받거나 한 경우에는 우대조처로서 경력 요건이 인정이 돼가지고 6개월씩 이 준숙련으로 넘어가는 거를 더 이렇게 짧게 해준다는 겁니다. 준숙련 근로자를 해외에서부터 직접 도입하는 방법도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 부문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준숙련 근로자로 이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준숙련과 관계된 직종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국내에서 이제 E9으로 들어오셨다가 준숙련으로 되신 분들은 전체 합해서 한 10년 정도 계실 수 있고요. 해외에서 직접 준숙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한 10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0년이라는 준숙련 그 체류 기간 중에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숙련 기능 인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7-4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7-4는 우리가 E1 비자가 교수 비자이고 E2 비자가 회화 비자이거든요. 이렇듯이 E1부터 E7까지의 비자는 우리가 전문 비자라고 부르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은 혁신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2년부터 성실 근로자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과거의 성실 근로자라고 부르던 것을 준숙련이라고 이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한 사업장에 오래 계시면 성실 근로자다라고 부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실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준숙련 근로자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과거에 성실 근로자가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전문직 E74로 가는 거랑 지금 준숙련으로 있다가 E74랑 가는 거랑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혁신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국외에서부터 처음부터 직접 준숙련으로 도입한다는 것도 뭐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 인력의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E9에서 E74 전문으로 가는 거 말고도 이제 E74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건이 되면 F2라는 거주로도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영주로도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 그분들이 귀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고 정주화가 가능한 어떤 이민 트랙을 만드는 데까지로 좀 나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두 번째 방안은 인력 활용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인력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개월 이내에 이제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가사노동이라든지 돌봄노동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어떤 기관들을 인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가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나 돌봄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을 2023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이제 먼저 실험해 보고, 이 시범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해 보고 또 정책을 더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하신 거죠. 세 번째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학생 특례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가 끝난 후에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취직이 되면 전문직을 갈 테니까 전문 인력 비자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런데 전문 인력에 취업을 못하면 귀국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그분들이 귀국하는 대신에 E9 비전문 비자로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 한편으로는 괜찮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다 그냥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 계신 그 유학생 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지방의 굉장히 작은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왜 오셨냐면 주변에서 일당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공부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 오신 분도 있고 또 4년제 대학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다 합쳐서 이분들이 그래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후에 E9 비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건 특례라고 좀 보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준숙련 특례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문 인력이 안 되면 준숙련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죠. 어차피 2년 또는 4년 한국의 대학에 계셨을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을 이렇게 검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내에 그냥 E9이라고 하시지 말고 준숙련 단계로 인정하자라고 이제 바꾸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개혁과 관련돼서 드디어 이제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준숙련 또는 숙련 또는 숙련의 여러 단계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 즉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숙련 수준의 근로자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고, 또 파견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점들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그냥
한 번 왔다가 가시는 분들 단순 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에 너무 가두지 말고 준숙련, 그다음에 숙련, 그다음에 거주, 영주, 귀화까지 체계적인 통로와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각 단계별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차별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인구 절벽이라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야 한다면 고용허가제 이런 기존 정책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화 트랙을 만드는 거가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방문취업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2022년 12월 29일 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방문취업제이신 분들에 대해서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2023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겠다.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건 뭐냐면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거니까 이렇게 지정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거티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몇 가지 지정한 업체에서만 일할 수 없고 나머지 모든 데서 다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이 훨씬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커지겠죠. 예를 든다면 2023년부터 광업과 서비스업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정보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러한 23개 업종만 제외하면, 즉 네거티브로 그 23개에서만 안 한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한편 들으면 괜찮은 거죠. 굉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2021년 우리나라에 중국 동포가 약 61만 명이 계세요. 근데 그중에 방문 취업제로 계신 분은 10만 명이 안 돼요. 또는 10만 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문 취업제이신 분들이 너무 많을까 봐 늘 해마다 30만 3천 명이 넘지 못한다. 30만 3천 명이라는 쿼터를 뒀었거든요. 근데 그 쿼터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동포 61만 명 중에 거의 60%는 이미 제외 동포 F4 비자이고요. 나머지 한 10만 명 정도는 영주 비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61만 명 중에 한 10만 명에 불과하신 분들, 그 다음에 방문 취업제라고 해도 이분들이 꼭 포지티브이건 네거티브이건 그쪽에서만 일하지 않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바꾸고 하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방문 취업제의 혁신 또는 개혁이 되려면 방문 취업제를 이제는 제외 동포 정책으로 통합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문 취업제는 원래 방문 취업제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이 배제돼서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시정하라라고 한 것을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만든 정책이 이제 벌써 17년이나 되었으니까 이제는 원래의 재외동포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으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한국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박사팀은 2021년 보고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신규 방문 취업 비자를 주지 말고 그거는 중단하고 지금 현재 계신 그 10만 명의 방문 취업자 분들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F4로 전환해주면 부드럽게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의 계절 근로자제와 관련된 그 혁신으로는 이것도 이제 2022년에 다 이제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2022년에 공공형 계절제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그 5개 정도의 그 시범 사업을 잘 평가한 후에 2023년부터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공공형 계절제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시행해 보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혁신이고요. 두 번째 혁신으로는 성실한 근로자,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성실 근로자 인센티브가 뭔가 하고 살펴보면 한 사업장에서 이제 오래 계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절 근로자 체류 자격이 E8이거든요. 그러니까 E8이에요. 근데 원래는 5개월 계실 수 있는데 최대 10개월까지 있을 수 있게 하겠다. 또 E8으로 예를 들어서 5년간 성실히 이렇게 순환해서 잘 다니시면 일종의 그 전문 인력인 E75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E75 뭐하고 비슷해요? E74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전문 인력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에서 준숙련을 거쳐서 전문 인력이 되려면 E74로 가고 농업에서 계절 근로자로 그렇게 가려면 E75로 가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에서 E75는 E75로 가려면 적어도 성실로 가거나 또는 준숙련으로 가거나 어쨌건 거의 기간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년 후부터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여건이 아직까지는 좀 까다로워서 그거를 다 충족시키려면 거의 10년이 걸리는데 더 짧은 계절로 들어와서 5년이 지난 후에 E75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이제 형평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용허가제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계절제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또 E74, E75 같은 그런 비자 체계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부처에 따라서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쪽에서 E74를 하고 이쪽에서는 E75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서로 형평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각각 논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의 이민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연계가 잘 안 되고 통합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E74 또는 E75는 지금 의논 중인 거니까 그러한 숙련 그 기능 그 체류 자격은 원래는 이제 고용허가제라든지 뭐 선원 취업이라든지 방문 취업으로 일하시다가 최근 10년 동안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일한 후에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기본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뭐 연간 소득이 얼마라든지 뭐 숙련도 자격증이 있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연령, 한국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선택 항목으로 이 사람들이 몇 년간 있었느냐, 보유 자산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이제 추천하는 사람은 점수를 조금 더 받고 감점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법을 위반하면 감점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건 E9에서 E74로 바꾸는 분들이 전환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E74를 받으신 분이 3,800명이 안 돼요. 3,797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E74 전환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다음에 그 기본 항목, 무슨 선택 항목 등등의 내용도 너무 어려워서 이분들이 스스로 이걸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분들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도 어려워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한테 돈을 드리고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E74 전문 인력에 대한 것을 많이 하려고 하면 기존의 제도의 이런 전환 과정에 대한 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인력 유치는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글로벌 경쟁입니다. 선진국 집단 안에서, 즉 OECD 안에서 한국은 우수 인재 유치의 꼴등 국가입니다. 꼴찌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로 우수 인력이 안 오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것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 공부하겠다고 온 그 유학생들을 우수 인재로 육성하자라는 정책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육성형 이민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정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제대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분들이 이제 전문 인력이 안 되면 비전문 인력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따져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창원 그 박사가 또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그거에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어떤 그 필요한 부분으로의 유학생을 유치해서 졸업 후에 지역 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그 법무부의 지역 특화 비자하고 연계해서 하자라는 것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사회 통합 제도와 관련된 개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주민 사회 통합 정책은 너무 지나치게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사회 통합 그 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통합이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통합과 연계된 유입 정책을 하자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의 전 단계를 입국 전부터 귀화까지를 다 연계해서 하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증거 기반 또는 통계 기반으로 사회 통합 정책을 하자라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겠고 이러한 통합 정책에 내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되겠죠.